평범하고 선량했던 사람들이 어떻게 어느 순간 끔찍한 악행을 저지르는 괴물이 될 수 있을까요? 자, 오늘은 우리 모두를 불편하게 만들지만 반드시 알아야 하는 이 역설에 대해 한번 깊이 파고들어 보겠습니다. 이런 상황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당신은 어떤 실험실에 있고 하얀 가운을 입은 권위 있어 보이는 남자가 저기 있는 버튼을 누르라고 지시합니다. 그 버튼을 누를 때마다 다른 방에 있는 낯선 사람이 고통스러운 비명을 지르죠. 자, 당신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게 그냥 상상이 아니에요. 바로 그 악명 높은 밀그램 실험의 핵심 딜레마입니다. 결과요? 정말 충격적입니다. 참가자의 무려 65%, 그러니까 3분의 2 가까이가 상대방이 죽을 것처럼 비명을 지르는데도 치명적일 수 있는 수준의 전기 충격을 가하라는 명령에 끝까지 복종했습니다. 밀그램 실험이 좀 극단적인 예시처럼 보일 수도 있겠죠. 하지만 역사를 돌아보면 홀로코스트나 루안다 대학살처럼 평범한 이웃이 끔찍한 가해자로 변했던 사례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이건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사실을 말해주고 있어요. 악이라는 게 무슨 소수의 사이코패스한테만 있는 게 아니라 바로 우리 모두의 내면에 잠재되어 있다는 걸요. 여기서 진짜 중요한 점이 뭐냐면 선량한 사람이 하루아침에 갑자기 괴물로 변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변화는 우연이 아닙니다. 아주 서서히, 거의 우리가 알아차리지도 못하는 사이에 예측 가능한 단계를 밟아나가는 과정이라는 거죠. 심리학에서는 이 과정을 타락의 순환이라고 부릅니다. 지금부터 우리는 인간이 어떻게 어둠 속으로 서서히 빠져드는지 그 위험한 5단계를 하나씩 아주 자세히 들여다볼 겁니다. 이 과정은 도덕적 침식이라는 작은 균열에서 시작해서요. 권위에 대한 복종, 집단 정체성, 자기 합리화를 거쳐 결국 비인간화라는 끔찍한 종착역에 이르게 됩니다. 이 순환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이해하는 것, 바로 그게 우리 자신을 지키는 첫걸음이 될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의 도덕성은 대체 어떤 단계를 거쳐서 이렇게 조각조각 해체되는 걸까요? 그 첫 번째 단계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도덕적 침식입니다. 생각해보세요. 누구도 처음부터 나는 거대한 악행을 저지를 거야 라고 시작하지 않잖아요. 모든 건 에이, 이 정도는 괜찮겠지? 라고 스스로를 속이는 아주 사소한 타협에서 시작됩니다. 근데 바로 그 작은 균열이 다음에 더 큰 악행으로 가는 문을 활짝 열어버리는 거예요. 이 패턴, 역사 속에서도 똑같이 반복됩니다. 미국을 뒤흔든 워터게이트 사건도 처음엔 사소한 정치 공작이었고요. 거대 기업 앨론의 회계 부정 역시 처음엔 눈에 띄지도 않는 작은 재무 조작에서 시작됐습니다. 모든 거대한 붕괴는 결국 첫 번째 도미노를 쓰러뜨리는 그 작은 타협에서 시작되는 거죠. 일단 도덕의 경계가 한번 허물어지잖아요. 그럼 그 다음 단계인 권위에 대한 복종이 그 자리를 꿰차게 됩니다. 우리는 어릴 때부터 권위를 존중하라고 배우죠. 근데 바로 그 본능이 우리의 책임감을 마비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나는 그냥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이야 라는 명분 아래 끔찍한 행동을 가능하게 만드는 가장 강력한 심리적 힘이 되는 겁니다. 이 말 정말 익숙하지 않으시세요? 저는 단지 명령을 따랐을 뿐입니다. 나치 전범부터 미라이 학살에 가담했던 군인들까지 역사 속 수많은 가해자들이 바로 이 말 뒤에 숨었습니다. 권위에 복종함으로써 자기 자신의 도덕적 책임을 아주 손쉽게 회피해버리는 거죠. 스탠퍼드 감옥 실험은 이 현상이 얼마나 무서운지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실험 참가자들은 그냥 평범한 대학생들이었어요. 그런데 간수라는 역할을 맡자마자 불과 며칠 만에 일부는 진짜 가학적인 폭군으로 변해버렸습니다. 단순한 역할과 권위가 얼마나 빠르고 극적으로 사람을 바꿀 수 있는지 보여주는 정말 소름 끼치는 사례죠. 권위에 대한 복종은 종종 어떤 특정 집단에 대한 소속감과 연결되거든요. 이게 바로 세 번째 단계, 집단 정체성입니다. 인간은 본능적으로 어딘가에 소속되길 원하잖아요. 그런데 바로 이 본능이 세상을 우리와 그들로 나누는 아주 위험한 함정이 될 수 있습니다. 일단 이런 심리적 분열이 시작되면 우리는 충성스럽고 안전한 공동체, 그들은 위협적이고 뭔가 다른 존재로 인식되기 시작합니다. 최악의 경우에는 그들을 인간 이하의 존재로 여기게 되죠. 이렇게 구분이 생기는 순간 그들에 대한 잔인한 행동을 정당화하는 건 끔찍할 정도로 쉬워집니다. 그들에게 해를 가하면서도 우리는 여전히 스스로를 선한 사람이라고 믿고 싶어 하죠. 바로 여기서 네 번째 단계 자기 합리화가 작동합니다.
내 행동과 내 도덕적 신념이 충돌할 때 우리 뇌는 이 불편함을 피하기 위해 현실을 교묘하게 재구성해요. 스스로에게 아니야, 나는 여전히 좋은 사람이야 라고 믿게 하려고 말이죠. 그들은 당해도 싸. 이건 더 큰 선을 위한 거야. 나한테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 이런 내면의 속삭임, 이게 바로 자기 합리화의 옥소리입니다. 이런 변명들은 악행을 저지르면서도 스스로의 양심을 잠재우고 자신을 계속 도덕적인 사람으로 여기게 만드는 아주 강력한 심리적 장치인 셈이죠. 모든 합리화가 끝나면 마침내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게 됩니다. 마지막 단계, 비인권화입니다. 특정 집단의 인간성을 완전히 박탈해서 그들을 더 이상 도덕이 적용되지 않는 그냥 사물이나 동물처럼 여기게 만드는 거죠. 타락의 순환, 그 종착점입니다. 비인간화는 항상 말, 언어에서 시작됩니다. 나치가 유대인을 쥐라고 불렀고 루안다 학살 당시 후투족이 투치족을 바퀴벌레라고 불렀던 것처럼요. 이렇게 상대를 인간이 아닌 다른 존재로 규정하는 순간 폭력을 막고 있던 마지막 도덕적 장벽이 와르르 무너져 내립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는 선량한 사람이 괴물이 되어가는 이 섬뜩한 과정을 따라가 봤습니다. 그럼 이제 가장 중요한 질문이 남았죠. 이 어둠의 순환을 미리 알아차리고 저항하기 위해서 우리는 대체 뭘 할 수 있을까요? 가장 먼저 기억해야 할 게 있어요. 이런 과정에 빠지는 게 우리가 뭐 특별히 결함이 있어서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오히려 우리 뇌에 아주 깊숙이 각인된 생존 본능이 잘못 이용된 결과인 거죠. 소속되고 싶고 나를 보호하고 싶고 권위에 순응하려는 이 너무나 인간적인 본능이 바로 악의 도구가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이 정말 핵심입니다. 나는 절대 저러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바로 그 순간, 바로 당신이 가장 취약해지는 순간입니다. 왜냐하면 자신은 예외라는 그 믿음이야말로 타락으로 가는 첫걸음이 될 수 있거든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도구로 저항할 수 있을까요? 4가지를 꼭 기억하세요. 첫째, 거울 테스트입니다. 만약 다른 사람이 지금 나처럼 행동했다면 난 그를 어떻게 볼까? 상상해보는 거죠. 둘째, 권위의 의문 제기하기입니다. 이게 정말 옳은 일인가? 스스로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셋째, 우리 대 그들의 경계를 의식적으로 허무는 겁니다. 적극적으로 공감하려고 노력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도덕적 용기. 무언가 잘못되었다고 느낄 때 침묵하지 않는 겁니다. 이건 그냥 먼 과거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어쩌면 바로 지금 우리 사회와 우리 자신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일 수도 있습니다. 이제 이 위험한 과정을 알게 된 당신은 내일부터 무엇을 다르게 행동하시겠습니까? 이 질문은 우리 모두에게 던져진 숙제입니다. 결국 알렉산드레 솔제니친의 말처럼 선과 악을 가르는 선은 모든 인간의 마음을 가로지른다. 그 선은 우리와 그들 사이에 있는 게 아니라 바로 당신과 제 마음속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선을 어디에 그을 것인지는 매일매일의 작은 선택과 우리 각자의 용기에 달려있는 거겠죠?